자, 그러면 우리 네. 또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근데 안 갔다 왔는데요. 미용실 다녀왔어요? 스타일 아니, 바꾸셨는데? 이제 제가 직접 해요. 아, 정말요? 그 인플레이션이 저에게도 직접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제가 하고 다녀요 이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소질이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지점에 그 고데기 갖다 놓고 고데기까지예요? 네. 어. 컬이 없어서 고데기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십니다.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입니다. 근데 네. 우리 팀장님 지난주 목요일 날 나오셨다던데. 네, 목요일은 처음 나오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또 동생들과 한번 네. 해보셨는데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적응이 안 돼요? 네. 어떤 부분이요? 너무 조용해요. 조용해? 분위기가. 우리가 이렇게 시끄럽나? 우리가 그러면 되게 이거는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너무 차분하고 조용해지니까 이게 저도 말을 하다가 자꾸 논점에서 어긋나거나 막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우리 또 박 선생이 이렇게 조용한 친구는 아닌데. 아닌데. 항상 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지 이렇게 성향이 이렇게 막 재미있거나 이렇지는 아, 않아요. 그래요? 액티비티하지는 않았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화요일 날 나오시는 걸로. 네, 네, 화요일 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어려운 얘기부터 할 건데 네. 중국 코로나 이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그 아까 장희성 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역 조치가 일단 완화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동안 그 격리에 대한 압박스러운 분위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은 그 쓰촨성의 청두시에 그 한 1만 명 정도 네. 격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들을 네. 폐지한다거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폐쇄하는 조치를 24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봉쇄를 그동안 눌렀던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낮에 잠깐 나왔던 게 이제 이것보다 이제 방역을 완전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까지 있었어요. 그 발표가 있을 거라고 이제 루머가 돌았었고, 근데 실제로 나왔던 내용은 백신 접종에 관한 부분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주식에서 이제 제약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 오전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 나와서 부동산 관련된 나오긴 했는데 우리 단계적으로 수순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가기 전에 백신을 한 3차까지 맞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백신 맞았는데 다 걸렸잖아요. 다 걸렸어요. 하긴 그게 조금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는 있긴 있는데. 가볍게. 그런 부분도 가볍게. 있을 거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뭔가 단계를 밟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자신들의 정부나 행정부에 대한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시위를 했다고 해서 풀어준 애가 아니라 어떠한 적정한 단계를 밟고 나서 봉쇄를 풀어줘야지 그럴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범위를 좀 정해놓거나 이렇게 하는 액션들을 보면은 이제 그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네. 어쨌든 그 공산당 당국은 조금 과거에 막 상하이시를 도시를 봉쇄하던 수준은 아닌데 네. 조금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네. 지방 정부가 아직까지 그거의 말귀를 좀 못 알아듣고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는 조금 야 느슨하게 해 이렇게 해도 결국 자기네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책임은 욕 먹으니까요. 그 중앙 정부의 당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세게 그러니까 우르무치 사태가 터진 거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중앙 정부에서 좀 가이드를 확실하게 과거처럼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네. 옛날에 군대로 치면 이제 무슨 이제 뭐 대대장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와서 저 벽이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노란색으로 칠했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던 움직임들이 이번에도 좀 보였던 거죠. 좀 과잉으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오늘 중국 증시가 오전부터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보다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어요. 네. 그것 좀 궁금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네.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부동산 관련된 조치를 한번 잠깐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뭐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을 연장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부동산 개발사들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도 좀 풀어주고 네. 관련된 이제 유가증거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완화를 시켜주면서 뭔가 이제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PF나 이런 문제가 그렇죠. 유동성이 이제 고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숨통을 좀 풀어주는데 네. 그 크기가 예전에 나왔던 정책을 할 거다라고 예고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세게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 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지난주에 이제 지준율 인하했던 거 하고요. 네. 그럼 결국엔 다음 달에 뭐 LPR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테크주라든지 뭐 해서 다 올랐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동산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조금 도와주는 네. 정책이 나왔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지준율 낮추고 이제 기준금리 이제 LPR 네. 낮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은 올리고 있고 네. 다 모든 나라가 올리고 있고, 근데 위안화 문제 없어요 그러면? 위안화보다는 저는 사실 중국 다른 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질문하신 거하고 다르게 설명을 드려보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중국 올해 하반기 시장이나 경제 전망을 할 때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라올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경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요, 시진핑이나 이런 이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놓는 게 더 급하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나 이런 이슈보다는 거시경제 지표를 좀 개선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다음에 오는 건 항상 디플레이션이 오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은 뭘 해도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한 경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정책을 지금 나오는 게 전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 경기를 살리고 네, 이게 더 맞다. 환율보다도 그게 더 먼저일 것 같아요. 하긴 그 환율은 네. 그거에 또 따라올 수 있는 건데 네. 괜히 또 그 단순하게 금리 차로 환율 네, 방어하다가 네. 경기가 무너진. 맞습니다. 사실 모든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 단순하게 금리를 맞춰서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따라가면서 미국의 금리를 환율을 방어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성장은 깨지는데. 네. 그죠?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실은 국가의 메리트가 떨어지면 네.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네. 없고 그 그렇죠. 딜레마. 진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이제 금리를 0.25% 올렸는데 네. 그럼 미국은 12월에 0.5% 올릴 거잖아요. 갭이 더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화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모든 현상들을 경제 현상들을 금리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워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유럽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달러가 약세로 바로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걸 유럽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단순하게 이 금리 차를 가지고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중국이 이런 정책을 써서 오히려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차라리 이 환율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겨울이 지금 추워지니까 이 호떡하고 붕어빵 말씀들 하시는데 붕어빵? 호떡 한 개 1,000원, 붕어빵 한 개 1,000원에 그런 시대가 붕어빵 왔다. 비쌉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 잘 찾아보면 아직도 붕어빵 3개 2,000원짜리가 있긴 있으니까. 세개 2,000원짜리 요만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동네마다. 동네마다? 차이가. 예. 아니면 그렇군요. 이제 예. 조금 뭐 고급 그런 뭐 백화점 지하는 막 네. 하나 2,500원이고 이래서 예. 그런 거 못 쓰고.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붕어빵입니까? 호떡입니까? 저는 호떡 좋아해요. 호떡입니까? 네. 씨앗 들은 거. 네. 네, 그다음에 오늘 이거 준비해 주신 거 너무 좋은데 연준 인사들 발언 네. 블라드 포함해서 네. 오늘 아주 그냥 샅샅이 파헤쳐 주시죠. 네. 그 밤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매파죠. 네.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하고 원래는 이번 매파 아니었는데.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나왔는데 네네. 내용은 두 사람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네.
어떤 거냐 내년에도 제한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 제한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좀 나왔고요. 아까 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이거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네. 고별 발언을 하고 아, 이제 마지막으로 안녕. 네, 그렇죠. 이제 빠염하고서 네. 가려고 발언을 한 것 같고요. 네. 제임스 내년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옛날에 그 FOMC의 위원들 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7명의 이사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뉴욕 연은이 고정이에요. 그 중에서 지방 연은 중에서는 그럼 나머지가 남아 있는 연은 총재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발언권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임스 블라드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바톤 터치를 해야 되고요. 사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를 해놨어요. 아하, 벌써? 사무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새로 나오는 분, 새로 이제 발언권을 얻게 되는 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다뤄드리고요. 네. 결론을 보면은 내년에는 비둘기파 구성원들이 좀 많아지고요. 오호. 그렇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브레이너드 부총재의 네. 좀 더 파워가 더 실리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 이제 분위기 바뀌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연임 이제 했지만 이제 이분도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보면 다음 무게를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대선이라는 변수가 내후년에 있지만 일단 애초에 브레이너드 연은 부총재가 된 이유가 정부에서 원했던 인사였던 것들은 대부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브레이너드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 말고 이제 오늘이 29일이니까 내일 30일이잖아요. 뭐 한국 시간으로 보면 아마 모레가 될 것 같은데 3분기에 PCE 발표가 있고요. 3분기 그리고 월간으로는 그 다음 날인 우리나라는 12월 1일 날 미국으로 12월 1일 날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주제가 고용 시장과 관련된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이제 이번 주에 FOMC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타이트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여전히 좋다. 네. 그러니까 고용이 나빠져야 본인들이 원하는 그렇죠. 그런 네. 소비가 좀 잡히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누가 했었더라? 이게 실직을 했을 때 소비가 제일 줄어든다. 아 저기 뭐 알아요? 기억나? 예.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니 3% 글로벌 라이브에서 누가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고용이 진짜 실업률 올라가는 게 직방이다. 사실은 물가 잡는 거에는 그러면은 와 누군가의 가정에 그런 고통을 주겠다는 건데. 연준 총재들 중에서도 그런 발언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수요 둔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어느 분이 말을 했었는지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쭉 정리하다가 그러니까 뭐 불황이고 뭐 이게 뭐야 뭐 성과급이 들 나오고 물가가 아무리 오르고 그래도 일단 써. 근데 딱 만약에 4인 가족인데 아빠가 회사에서 잘려. 네. 무서운 얘기죠. 그럼 동결. 진짜 네 명의 소비가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야. 뭐 이제 경제학자 중에 그 오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실업률하고 GDP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했던 자료가 있어요. 거의 네. 장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숫자를 뭐 오쿤 계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에서 이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경제학자들이 참고하는 수치인데 네. GDP가 그러니까 고용이 실업이 1% 늘어나면 GDP는 대략 한 2.5%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GDP라든지 경제 지표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확연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고용 보고서 예상치 보면은 소폭 감소하지만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집니다. 그렇게 큰 의미 있는 변동은 아닐 수도 있어서 이제 좀 파월이 말을 할 때 여전히 고용 시장은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에이, 그런 얘기 할 거면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얘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직도 파월은 그래도 저는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좀
내성이 생긴 거 아닌가. 네. 들어도 이제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네. 사골로 오려냈습니다. 진짜. 네. CPI 네. 기준으로 하반기 내내 8자반보다 7자 보니까 얼마나 환호했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내성이 얼마나 네. 무서운지는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강해집니다. 굳은살 우린 또 우리 특기가 굳은살이죠. 굳은살. 네. 맞는 말씀이네요. 요거 되게 네. 우리 어제 네. 장모 사장님이 네.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애플이요. 네. 맨유를 살까요? 저희 직원분들, 저희 선배님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네. 프리미어리그 엄청 좋아하시는 선배님이 계셔서 네. 오. 이분은 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샀으면 좋겠다. 맨유를.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엔 약간 회의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애플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멘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애플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포츠를 통한 OTT 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광고에 상당히 진심이다라는 말을 팀 쿡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해서 요걸 조금 파보려고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정말요? 드릴게요. 그 애플이 우리 익숙하게 애플이 올해 스포츠 중계권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던 행보가 있습니다. 올해 3월달 보시면 메이저리그 금요일 날 주간에 이제 2경기를 이제 생중계를 해요. 네. 이거를 7년 동안 계약을 했고 8,500만 달러 수준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와 세다. 네, 이거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요거 직접 보신 분들이 해놓는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스포츠 예측 스타트업하고 협업을 해서요. 그러니까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 건지 또는 타자가 출루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밑에 조그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재미를 좀 더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올해 6월 달에는 메이저리그 사커 전 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가져왔고 10년 정도 계약을 했고요. 계약 금액은 공개가 안 됐었는 비공개였는데 대부분 추산하기로는 2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이제 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축구가 더 비싸네요? 10년이고 전 경기니까요. 아, 전 경기니까? 네, 이 그래도, 메이저리그는 금요일에 금요일만. 주간에 2경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라이트 하는 MLB 비기닝이라고 2개만 가지고 아하. 훨씬 더 단가는 야구가 비쌉니다. 그쵸 그쵸. 이게 좀 미국에서 웬 축구인가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원래 미국에서 4대 스포츠 하면은 야구, 네. 미식축구, 농구, 농구,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4개잖아요. 이게 이제 일부 매니아들 층에서는 이제 아이스하키를 밀어내고 축구가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유소년들 여가 시간에 운동하는 거 보면은 축구를 하는 애들의 비중이 많이 늘었대요. 그런 자료들도 봤고 미국에서 프로축구 하면은 평균 관중이 얼마나 되실 것 같습니까? 2만 명. 3만. 예, 2만 명이에요. 그냥 찍었는데. 뭐 어떻게 감이 있으시네, 진현님이. 대략 한 찍었어. 28개 클럽으로 되어 있고 네. 인기 구단은 평균 4만 명을 넘어가더라고요. LA는 뭐 인기 구단이 어디지? LA하고 애틀랜타가 제일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베컴이 뭐 하나 뭐 맡고 그게 LA 있던데? 아니었었나요? 아 옛날에? 그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인기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이 전경기를 중계를 하는 거고 시즌권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월에는 이제 미식축구 리그 있잖아요. 이 중계권 입찰을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는 경합 중이고요. 디즈니도 들어가 있는데 디즈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의 중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 주말 일요일 날 경기 중계권을 가지고 구글하고 현재 경쟁 중인 상황이고 오늘 시킹 알파에도 구글과 관련된 뉴스에서도 떴었어요. 경쟁이 좀 가열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챔피언스 리그 중계권에 대한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어제 간밤에는 네덜란드 프로축구 리그 중계권에도 입찰을 하겠다라고 할 애플이요? 정도로 와, 예. 스포츠의 진심이네. 네, 이 스포츠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메뉴 인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까 안 할까 이것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OTT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심인 상황들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럼 왜 스포츠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혹시 장우석 부사장님 넷플릭스가 네. 어떠한 컨텐츠 하나를 만들어낼 때 네. 이걸 재무제표에서 혹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아시나요?
재무제표에서? 네, 콘텐츠 제작 어떻게 해요? 부채예요, 부채. 부채예요? 부채? 장기 부채. 자산이 아니고? 네, 부채예요. 와, 보수적이다. 왜냐면 지급하진 않았거든요. 아, 네, 아 처음에 네. 지급하기 전에. 네, 장기 부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패하면 우리가 하나하나에 발행한 채권이라고 볼게요. 부도. 실패하면 그 채권은 부도가 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컨텐츠 제작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어쨌거나 잘 해결해 오면서 현재 뭐 스트리밍 시장에서 보면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이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컨텐츠가 기존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아주 파워풀한 창조적인 매체가 있는데, 애플이 후발주자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걸 빨리 뭔가 컨텐츠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스포츠가 접근하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또 그렇게 해놔야지 자기들이 서비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려고 할 때 애플 플랫폼 안에 있는 유저를 한 10억 명이라고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컨텐츠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락인 효과라고 해서 막아놓으려고 하게 되면은 네. 어쨌거나 이러한 컨텐츠의 제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빈자리를 빨리 채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가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예, 인수설은 맨체스터 왜 나왔을까요, 도대체? 매물로는 나온 건 매물로 나왔어요? 네, 지금 매물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그 석유 재벌 아니었나요? 저도 그래요? 이게 이게 EPL 안 본 지가 한참 돼가지고. 맨시티는 만수르가 구단주잖아요. 무슨 이브라모친가 그 러시아 석유 재벌이었던 사람 그래요? 아니었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 이제 댓글에서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러시아인이 주인이라서 팔아야만 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아마 네. EPL 그 구단주 연합 이런 거에도 막 그런 게 있을 거야 아마. 당신 안 돼, 막 이런 거 막. 러시아 재벌이야? 그런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유럽에 있는 그 클럽들 매물이 좀 몇 개 또 나와 있는 것들도 좀 있고 한 상황이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팀쿡이 관심을 보인 거는 실제 인수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아브라모비치 가문은 첼시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맨유는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이라고 하네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또 매니아분들이 정확하시죠. 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왜 OTT에 할까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네네. 해봤어요. OTT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했는데, 이거는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디지털 광고에서 어느 분야에서 디지털 광고의 성장률이 좀 높았느냐를 보여주는 네. 서베이 자료고요.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자료 이거. 와 진짜요? 네. 4만 원 정도 주고 사온 겁니다. 이걸요? 예. 오우. 여기에서 부사님한테 말씀. 아유, 저걸 어떻게 저렇게. 소셜 미디어가 한 42% 정도 증가했고요. 와. OTT 비디오가 한 41.6%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구글 같은 경우에 검색 수익도 많잖아요. 디지털 광고에서. 네. 보시면 이게 한 39.4%. 그러니까 메인은 요 이커머스까지 넣고 보면 여기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디오, 우리가 흔히 팟캐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안 보이던 OTT 비디오의 성장이 상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OTT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구독제였잖아요. 그냥 구독 경제. 그러다 보니까 구독만 하다 보니까 정체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가 그러다 보니까 네. 광고를 도입해서 구독료를 낮춘 다음에 가입하는 유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열어놨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구독하고 광고하고 결합이 된 유형이었던 거고, 간밤에 아마존 관련된 기사 중에 재밌었던 게 아마존 안에서 쇼핑을 하려면 프라임을 가입하면은 싸잖아요. 그죠. 그 수익보다 광고 수익이 더 컸어요. 진짜로요? 네, 컸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광고 시장이 이제 어떠한 특수한 플랫폼들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은 검색 광고라든지 소셜 미디어 안에서만 좀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광고 시장은 이
구독 경제하고요. 구독하고 광고하고 함께 합쳐져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이 OTT 영역은 상당히 파워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TV 내에 중간 광고를 넣는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좋은 게 뭐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네. 수수료라든지 지금 미국에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 수수료 정책 관련해 가지고 애플에 여기서 분명히 애플 편을 들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요즘 트렌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빨리 방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TV를 앞질렀어요. 아, 네, 이것도 저기 자료를 갖고 왔던 건데 이건 인터넷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스트리밍이 34.8, 케이블이 34입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여기서 점유율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엔 스트리밍이라는 시장이 하나의 좀 우리가 흔히 시간이 한 사람이 쓰는 게 24시간이잖아요. 네. 24시간을 쪼개 쓴다 그랬을 때 스트리밍이 앞질렀다라는 거는 여기는 광고 입장에서 보면요. 새로운 무대가 될 수 있어서 애플은 현재 추정되는 게 디지털 광고가 40억 달러밖에 안 되지만 이 부분을 빠르게 좀 늘리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광고 시장도 변할 거고 구독 경제와 결합해서 변할 거고 애플도 이런 부분들을 후발이지만 빨리 따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앞으로 애플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흥미로운 부분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잘할 것 같고요. 또. 예, 잘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메타에는 안 좋은 얘기. 그러네요. 네. 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적정한 인수가 혹시 아십니까? 인수 예상? 그 메뉴를 인수하면 축구장을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축구장을요? 네, 그 올드 트래포드가 오래된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서 축구장도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뭐 구조 얼마라고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그래서 팀쿡이 인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애플이 인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네. 재미있게 또 애플 얘기 그리고 디지털 광고 시장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고 오실지 미리 예고를 해주시면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헤어스타일로 아주 그 해기망측한 것도 주문하셔도 되니까 댓글로 우리 또 조경상 팀장님 클립 영상에는 다음 주 화요일 헤어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댓글에서 한번 또 잘 보기로 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광고 보고 와서 이남우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를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